자, 자습서 3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전소설을 감상할 건데요. 한국 서사 문학의 흐름을 볼 거예요. 그치? 우리 시는 서정 갈래였지? 그래서 우리 소설이 서사 갈래였죠. 그래서 1학기 때 현대소설을 했고요. 그쵸? 지금 2학기 때 고전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서사의 흐름을 볼게. 우리 서정 갈래는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그치? 뭐 현대시 이런 식으로 흘렀다면 서사는 기본적으로 설화로 대표되는 구비문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구비문학이 뭐냐면 구비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 이어져 내리는 거고요. 반대는 기록문학이야. 한 번에, 그러니까 창작할 때부터 기록을 한 거. 그치? 근데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는 거야. 그럼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적층적 성격이 있어. 우리 똑같은 얘기를, 그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민까지 간다고 해봐.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전달이 될까? 아니지.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됐던 건 삭제할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고, 그치? 이런 식이잖아. 층을 쌓아가는 거야. 이게 적층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고려 시대에는 가전이 있었고요. 가전이 뭐냐면 아직 소설까지는 못 갔어. 근데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의 형식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설화와 소설의 중간 단계, 즉 소설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기,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 가전입니다. 전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고려 조선 시대에 어떤 역사의 기록 형식인데 어떤 인물의 가계도, 그 인물의 행적, 그리고 그 인물의 평가까지 드러내는 게 전의 형식이야. 그치? 그 형식을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돈을 공방전이라고 해서 돈을 의인화해서 가계 행적 평가, 그치? 뭐 술을 의인화해서 국순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전이 나왔고요. 그 후에 조선시대가 돼서 뭐가 나온 거야? 고전소설과 판소리 등이 창작이 된 거지. 그럼 봐봐. 시작은 설화부터 시작을 해서요. 소설로 나아가기 전에 가전이 있었고요. 그치? 그리고 드디어 고전소설, 판소리 같은 게 창작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이를 기반으로 근대 신소설과 지금의 현대소설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오늘 볼 춘향전은요, 고전소설이면서 동시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판소리에 대한 걸 하나 보면요. 판소리는요, 극이야, 극. 1인극. 맞니? 1인극이어서 이 판소리는 뭐가 있냐면 안일이가 있고요. 창이 있고요. 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발림은 그 창자의 행동, 부채를 편다든지, 그치? 이런 것들. 창은 노래, 안일이는 대사 같은 거, 가락이 없는, 그치? 요런 거를 통해 드러냈던 거, 그치? 자, 그럼 아래를 보면요.
자, 우리가 고전소설을 볼 건데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볼게. 봐봐. 조선시대 초 김시습의 한문소설의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자.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뭐라고? 금오신화. 그래서 김시습이 5가지 신비한 기이한 이야기를 드러내 놓은 거야. 이생과 최씨의 사랑인데 최씨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다시 만나거든. 이게 이생규장전. 그치? 만복사 저포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랑 내기를 해가지고 그치? 저의 배필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배필 만났어. 근데 그 여자 귀신이었어. 맞니? 그 다음에 용궁부연, 용궁 간 거. 남연부주, 뭐 저승. 그치? 에 가서 얘기를 한 거. 이렇게 기이한 이야기 5개를 묶어놓은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라고 보고, 가보개혁 이전까지의 소설을 뭐라고 합니까? 고전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의 역사에서도 그치?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가보개혁이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까지를 고전소설, 고전문학이라고 하고 그 후를 현대소설, 현대문학이라고 봅니다. 그치? 요런 건 지금 이 서사갈래 흐름의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밑줄을 친 거야. 자, 고전소설의 특징 볼게요. 중요하지. 그치? 우리가 볼 고전소설들의 특징.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고전소설 하나 나오죠. 현대소설도 하나 나오고요. 그쵸? 주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야. 같은 말로 사필비정. 그럼 이거 3개 다 의미가 뭐냐?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잖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그치? 사필기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발을정, 발음으로 돌아가고, 그치?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다룹니다. 우리 요 사랑을 연정이라고도 해. 그래서 우리 춘향전을 염정도 괜찮아. 염정소설, 애정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 연정, 염정. 오케이? 그 다음 구성이 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루는 일대기 구성이야. 그리고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이야. 역순행적이 아니라 순행적 구성이 많아. 그치? 시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가는 순행적 구성이 많고요. 인물은 주로 성격이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 그럼 반대는 성격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인 인물. 그치? 그리고 어떤 계층이나 공통적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 우리 열려 하면 춘향인 거잖아. 그치? 탐관오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변사또고.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 반대만 좀 쓰늘게. 평면적 인물의 반대는 입체적 인물이고요.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개성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에 비해 우연성과 비현실성이 두드러집니다. 우리 비현실적이라는 건 환상적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 요 비현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성, 환상적 요소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춘향전에는 안 나오거든? 이 전기적인 부분이. 그치? 근데 우리가 볼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도수를 쓴다거나 용궁을 간다거나 그치? 신선을 만난다거나 선녀가 내려온다거나 그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경이 비현실적인 공간이나 전기성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고전 소설의 특징. 근데 우리 춘향전은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전기성은 없다는 거, 비현실적이라는 건 없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위에 이거 하나 더 쓰자. 시점. 시점. 고전 소설의 시점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거의 99%. 그럼 소라, 3인칭이라는 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그치, 밖에 있는 거지. 밖에 위치하는 건데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인물들의 심리 같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판소리로 불렀던 소설을 포함해서 판소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소설이야.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거.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춘향가라는 판소리가 있었고요. 그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거야. 오케이. 자, 볼게요. 특징을 볼 건데 이거 특징 외워줘야 돼. 특징 외워줘야 돼. 언어의 이중성.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합되어 존재합니다.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이 즐기기도 했지만 서민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양반들도 즐겼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민층의 언어도 들어갔어. 뭐 비속어라든지 뭐 일상 생활에 쓰이는 언어 같은 거. 양반층의 한문, 고사, 그치? 요런 것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외워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층 계급의 비속어, 구어. 구어라는 게 뭘까? 입말이에요, 입말. 그러니까 글을 쓰는 투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하는 투. 그치? 그걸 구어라고 해. 상층 계급의 한문투가 섞여 있어요.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의 경우 봐봐. 이것도 특성이다.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나뉜다는 거.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언어의 이중성 당연히 있고요. 주제가 주로 두 개야.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요. 양반, 서민 가릴 거 없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고요. 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서민층의 입장에서의 주제야.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토끼전 알지? 그치? 별주부전. 용왕이 아파가지고 토끼 간을 먹어야 끝이 산대.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 데리러 가잖아, 자라가. 이것도 판소리계 소설이거든? 그럼 이거는 표면적인 주제는 임금을 위한 충성. 맞니? 혹은 꾀로 인한 위기 탈출 요런 거거든? 근데 이면적 주제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의 횡포. 막 간을 갑자기 빼놓으라든지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잖아. 이제 요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해. 그래서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 간의 사랑. 그치? 근데 그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 이거 너무 중요해. 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탐관오리 횡포 그리고 민중의 저항과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 이런 것들. 왜냐? 기존 지배체제에 어긋나는 평민의 소망을 막 드러낼 순 없는 거야. 그래서 숨겨도 이면적 주제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상층 계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세우는 거야. 그게 뭐 정적, 그치? 지조절개, 사랑 이런 것들. 그래서 이처럼 춘향전은요. 언어의 이중성을 통해 평민과 양반이 함께 즐겼어.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뭐도 있어? 양면성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판소리계 특징 1번 언어의 이중성. 그치? 2번 주제의 양면성. 그래서 표면은 지배계층까지 걔네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정절, 사랑 이런 거. 이면은 평민층이 직접 하고자 하는 거.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인간 해방, 신분 상승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오케이? 넘겨서 그 다음 풍자와 해악. 자, 선생님 풍자와 해악 이거 무슨 미라 그랬지? 골개미라고 했었지. 그치? 골개미. 시험지에 골개미 나오면 너네 멘붕이거든? 모르면? 그치? 기억해. 골개미는 풍자와 해악이야. 그럼 봐봐.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웃음을 유발해서 사건을 진행시킨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풍자와 해악, 웃음으로 극복하기를 특징으로 꼽기도 하거든. 그치? 그래서 봐봐. 풍자와 해악이 있는데 만약에 둘을 구분한다면 풍자는 공격의 의도가 있는 거야. 공격의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의 권위를 실추시켜. 그러니까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얘를 다른 말로 격하야. 선생님 이런 말 쓰는 거는 선택지에 나오면 너네 혼란스럽지 말라고 쓰는 거야. 어려운 말이 나오면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에게 웃음을 통해 드러내면 그건 뭐야? 풍자야. 예를 들어 춘향전에 암행어사가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변사또와 탐관오리들이 막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워. 그걸 우스꽝스럽게 드러냈다? 그럼 그들의 권위를 격화시켜서 웃음으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해악보다는 풍자야. 이해됩니까? 근데 해악은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 들어가 있는 거. 흥부와 놀부. 이것도 판소리계 소설이거든. 흥부전도 흥부가가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흥부의 그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 그럼 이거 흥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건 해악이야. 풍자와 해악은 세트로 쓰이거든. 세트로 쓰여. 근데 이제 가끔 학교에서 풍자와 해악을 구분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구분을 한다면 풍자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웃음. 그치? 해악은 동정적이고 연민적.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이나 부정적 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웃음. 왜? 공격이니까. 그치? 또 안타까운 상황에서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하려는 해악적인 웃음일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웃음에 공격과 비판의 의도가 있으면 뭐다? 풍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니? 그런데 이 풍자는요 공격이잖아. 근데 얘는 간접적인 공격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의적인 비판이 되겠지, 현웅아? 네. 그치? 됐니?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언어 유희.
시집살이, 계집살이 우리 봤었지? 그치? 언어유희. 판소리계 소설에서는요, 봐봐. 동음, 이의, 소리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자, 이몽룡이, 그치?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 파티에 거지로 위장을 하고 가요. 변사또는 드리기 싫었거든? 근데 주변 운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양반 같아 보이는데 꼴은 이래도 저기 말석에서 뭐 좀 먹이고 보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티장에 들어가게 돼, 이몽룡이. 그래서 이몽룡의 상을 보니까 이제 각자 상이 있는데, 아니 고기는 1도 없고 막 깍두기, 막걸리 하서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옆에 다른 양반들 보니까 막 고기도 있고 막 갈비찜도 있고 그래. 그래갖고 이 이몽룡이 옆 사람의 갈비를 찍으며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하거든. 아니, 이몽룡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사람의 신체 갈비를 찍으면서 음식 갈비를 먹고 싶다고 한 거잖아. 이거 뭐야?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거지. 그치? 사람의 신체와 음식 갈비. 맞니? 그 다음 언어의 도치. 이것도 나오거든. 자, 너무 난리 났어. 암행어사 출도했대. 변사또가 너무 급해. 야, 바람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목마르니까 물 들여라 라고 했는데 거꾸로. 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그치?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그치? 요런 식으로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그 다음 발음의 유사성 같은 거를 통해서 봐봐. 언어 유희를 통하면 효과.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게 되거든. 그치?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판소리계 특징 1번 뭐였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언어의 이중성. 이거는 주제의 양면성과 관련이 되고, 그치? 그 다음 골개미, 풍자와 해악이 드러난다고 했었고, 그 다음 언어 유희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 편집자적 논평이 잘 드러납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자는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사건의 전모 모든 것이나 마음속까지 전달해. 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술자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서술자가 직접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논평, 평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봐봐. 서술자의 개입 안에 그러니까 솔직히 서술자의 개입이랑 편집자적 논평은요, 그동안 동의어로 쓰였어. 맞니? 근데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주관적 정서나 평가 들어가면 서술자 개입 중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거든. 근데 이건 평가까진 아니니까 엄밀하게 보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어. 근데 봐봐, 선생님 말했어. 지금까지 교과 과정에서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동의어로 쓰였어. 맞니? 근데 학교에서 구분을 한다면 구분해서 알아두라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율문체, 율문투라는 거야. 율문체, 율문투.
이게 뭐냐면 판소리는 노래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노래의 영향을 받은 소설이잖아. 그럼 소설은 원래는 줄 그리니까 산문이야. 근데 운문의 특성도 있잖아. 그치? 그거를 율문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운율이 느껴지고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낭송하기 좋은 문체를 사용합니다. 그게 주로 3, 4, 4, 4조, 사음보 요런 게 이제 많이 나와. 그치? 율문체라는 건 뭐가 느껴진다? 운율이 느껴진다. 산문인데 이 글은 그치? 산문인데 운문의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왜? 판소리가 노래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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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쓸 거야. 6번. 구어체를 사용합니다. 구어체. 구어체가 뭐지? 실제 말하는 투지. 그치? 실제 말하는 투 구어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현재형 어휘들을 사용해. 왜냐면 이제 극문학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우리 극 같은 건 관객이 보는 그 당시에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설은 과거형이 많거든? 그치? 근데 판소리계 소설은 현재형의 표현이 많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7번.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극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는 바로 관객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인기 있어. 내가 강조하고 싶어. 그럼 그 부분을 길게 늘려.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거야. 그걸 확장적 문체고 그 장면을 극대화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요 정도. 다시 판소리계 소설 볼게요. 특징 언어의 이중성. 그럼 이 말은 뭐야? 양반층의 언어랑 평민층의 언어가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주제 양면성과도 관련되지. 그럼 표면적 주제는 상층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 이면적 주제는 평민. 그럼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뭐야? 신분을 뛰어넘는. 그치? 낭만적인 사랑. 뭐 충절 아니 뭐 절개 이런 거겠지? 이면적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횡포와 그 저항. 그치? 뭐 신분 차이를 극복한 인간 해방 요런 것들. 됐니? 뭐 신분 상승의 소망 뭐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풍자와 해악. 이건 무슨 미? 골개미. 그치? 둘 다 웃음인데 구분을 하자면 풍자는 공격적인 웃음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말장난. 그치?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치? 선택지에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에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라고 해. 그러면 시점이 무조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해야 돼. 기본이 1인칭에선 나오지 않아. 이해되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경우. 다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경우. 오케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경우. 선생님 왜 계속 반복할까? 물어볼 거야. 그치? 편집자적 논평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 오케이? 진아 편집자적 논평. 3인칭
감정이나 평가를 너무 좋아. 편집자적 논평. 하민층 전제적 객관 시점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너무 좋아. 이게 뭐라고? 편집자적 논평. 그치? 편집자적 논평은 뭐예요?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어? 소설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그치? 평가를 표출한 너무 좋아. 현웅아 이게 뭐라고? 편집자는 이 뭔데?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너무 좋아. 소설자가 어. 그 뭐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편집자적 논평이 뭐야? 3인칭 작가 시점에서 소설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너무 좋아. 소라 이게 뭐라고? 그게 뭔데?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경우 소민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윙크하는 거야? 시은아 이게 뭐라고? 그게 뭔데?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오케이. 그 다음에 율문체라는 거죠. 운율이 느껴진다는 거. 그치? 운율이 느껴진다는 거. 왜? 산문이지만 운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6번째, 구어체와 현재형의 말을 쓰고요. 7번째,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같은 게 드러난다는 거지. 이해돼? 더 쓸 수 있는데 요만큼만 먼저 한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7개가 있었어. 8개지 실은. 그치? 1번 언어의 이중성, 2번 주제의 양명성, 3번 뭐? 풍자와 해약, 골개미. 4번 언어유의, 5번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 율문체. 그치? 그 다음 구어체와 현재형. 그 다음 확장적 문체 혹은 장면의 극대화. 되겠어? 되겠어? 현웅이 되겠어? 아니요. 다시. 외우라고요? 응. 야. 지금 외울 수 있어요.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언어의 이중성, 주제의 양면성. 뭐라고? 언어의 이중성, 주제의 양면성. 그럼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야, 민채야? 평민층의 언어라는 게 양반층이, 그치? 언어가 같이 있다는 거. 주제의 양면성은 뭐야, 진아? 평민 입장에서랑 양반 입장에서 둘 다 그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뉜다는 점. 그치? 그 다음 넘어와서 우리 풍자와 해약 했었지? 풍자와 해약을 묶으면 골개미고요. 이건 서민의식과 관련이 있거든. 결국 웃음으로 극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웃음이 공격적인 웃음이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풍자. 그치? 그럼 풍자는 비판하기 위해서인데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다. 그치? 간접적인 비판이고 대상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격하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격하의 반대는 뭘까? 격상이겠지? 그치? 오케이, 너무 좋아. 그 다음 언어유의가 드러나고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는 거야. 그치? 민채야, 편집자적 논평.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를 너무 좋아. 그 다음 율문체라는 건 산문이지만 뭐가 느껴진다고? 운율이 느껴진다고. 그치? 그래서 3, 4, 4, 4조나 4음보가 드러나기도 하고 반복적인 어휘를 쓰기도 하고, 그치? 언어유의도 운율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구어체, 말하는 투와 현재형을 쓰고요. 그 다음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다는 점이죠. 그쵸? 우리 아직 본문 1도 안 했지? 그치? 오케이? 나오니까 선생님 강조하는 겁니다.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한 문제 4점이라고. 오케이? 자, 다시 와봐. 자, 고전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을 볼 건데, 우리 판소리계 소설 역시 고전소설이지. 그치?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특징 역시 판소리계 소설에 드러나겠지. 봐봐.
상투적인 고사나 한문투의 말이 많아. 그럼 상투적이 뭐냐면 뻔한 거. 자주 쓰이는 거. 우리 근데 고사나 한문투는 평민층의 언어야, 양반층의 언어야? 양반층의 언어지? 그치? 옛 역사나 한문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뻔한 고사나 한문투가 많이 드러나고요. 그치? 근데 요거 한번 그냥 밑줄 쳐놓을까?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선택지에서 혹시 못 고를까봐. 선생님 분명히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날까봐. 그치? 한 번 더 하는 거고. 서술자가 상황이나 사건에 개입해서 평가를 내리는 편집자적 논평 많아.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치? 고전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많아. 현대 소설에서도 의도적으로 작가가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차설, 각설, 화설. 이게 뭐냐? 장면을 전환하겠다는 표지야. 한편, 이때 이런 것처럼 이제 장면을 바꾸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장면이 바뀌냐라고 한다면 인물이나 시공간 혹은 사건이 바뀔 때 장면이 바뀐다고 해. 그래서 봐봐, 우리가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내신에서는 나오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처음 소설을 보면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구성하면요 줄거리 파악이 쉬워요. 왜냐면 줄거리를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한 시를 삽입해서, 그러니까 글 안에, 소설 안에 시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사건 전개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이나 장면 묘사가 과장되고 장황하게 길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판소리계 소설은 운문체죠. 됐나요? 그럼 그 아래 볼게요. 판소리계 소설 운문과 산문의 결합. 그래서 얘가 어떤 특성이 있었어? 운문체의 특성이 있었지. 그치? 율문제랑 운문제가 다른 거예요? 운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운문체라고 하기보다는 운문문학, 산문문학, 운문, 산문 이렇게 시와 소설을 구분하거든. 근데 거기에 운율이 들어갔네? 소설인데? 그치? 그래서 율문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판소리 자체는 노래를 하는 창. 그치? 그 다음에 안일이 발림으로 구성이 되는데, 창, 이게 뭐냐? 노래 부분으로 얘는 운문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판소리가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판소리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잖아. 판소리 이때 창은요, 긴장이야. 긴장. 왜? 애절한 절절한 정서, 그치?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거든. 근데 화설, 안일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산문적 요소로요, 얘는 뭐냐? 이완이야. 그래서 우리 판소리를 긴장과 이완의 문학이라고 하기도 해. 노래를 통해 긴장을 하고, 그치? 말을 통해 그걸 이완시키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산문과 운문의 성격이 어떻게 돼 있다? 결합이 돼 있다. 소설이니까 산문인데, 그치? 운율적인 특성이 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우리 판소리계 특징, 소설의 특징 다시 해볼게. 첫 번째, 언어의 이중성. 두 번째, 주제의 양면성. 세 번째, 풍자와 해야. 네 번째, 언어 유의. 그치? 다섯 번째, 편집자적 논평. 그치? 왜 여섯 번째냐? 그치? 여섯 번째 뭐 있었지? 율문체.
그치? 7번째 구어체와 현재형. 그치? 마지막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아래 볼게요. 별표. 자, 춘향전 구조와 관련된 근원설화인데 봐봐. 이게 가끔 전승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근원설화. 이 백성들 사이에 이것의 근원이 되는 설화. 신화전설 민담이 돌아. 그걸 바탕으로 판소리를 만든 거야. 그치? 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겨? 판소리계 소설이 나온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아래서 이 춘향전의 근원이 되는 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꼭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지거든요. 자, 먼저 이몽룡과의 사랑과 이별을 겪어. 이게 무슨 설화? 염정설화. 염정, 로맨스라니까. 오케이. 그 다음 탐관오리인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해. 관탈, 관리가 수탈하는 거야. 백성의 여자를. 맞니? 그래서 관탈민녀 설화. 됐나요? 그 다음에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해. 끝까지 정절히 지켜. 열려잖아? 열려설화. 그치? 이몽룡의 직업이 뭐야? 암행어사지? 그래서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처벌해줘. 암행어사 설화. 그 다음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춘향의 그 원통함이 풀어지잖아.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그치? 그래서 원한을 푸는 거야. 그래서 신원설화. 됐나요? 다시.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 자체는 먼저 근원설화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판소리가 형성이 되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춘향전에 영향을 미친 근원설화가 5개인 거야. 먼저 로맨스야. 무슨 설화? 염정설화. 그치? 그 다음 관리가 백성의 여인을 수탈하려고 해? 관탈민녀설화. 이때 지조절개 안 버리잖아. 춘향이 열녀설화.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나타나지? 암행어사 설화. 결국 춘향이의 원통함, 원한을 풀게 되잖아. 신원설화. 다시 진아 5개. 염정설화, 관탈민녀설화, 열녀설화, 그 다음 암행어사설화, 신원설화. 좀 입에 안 묻는 게 신원설화. 원통함을 푸는 거. 그치? 현웅아, 예. 뭐 물어볼 것 같아? 이거요. 이게 뭔데? 5개. 이 5개가 뭔데? 이거. 춘향전의 근원설화. 네. 근원설화 5개. 염정설. 야, 나보고 예. 염정설화, 관탈민녀설화, 염정. 열녀성화, 열려설화, 암행어사. 암행어사설화, 신원. 신원설화. 오케이, 5개. 염정, 관탈민녀, 열녀, 암행어사, 신원. 이게 근원설화야. 소라 5개. 염정, 관탈민녀, 열녀, 암행어사, 신원. 근원설화 5개. 염정, 관탈민녀, 열녀, 암행어사, 신원. 근원설화 5개. 염정, 관탈민녀, 열녀, 암행어사, 신원. 속도 좋았어. 5개. 관탈민녀, 열녀, 암행어사, 신원. 오케이? 자, 봐봐.
열녀를 한번 볼게. 여인이 그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정절을 지키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정절이라는 것 자체가 유교적 가치관이거든요. 지조, 절개, 일편단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일편단심이라는 점에서 춘향이가 이몽룡만 생각하는 거, 송민국에서 을려가 입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봐봐. 지조와 절개는요, 옳은 뜻을 실현해도 꺾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정절과 관련된 이 지조 절개랑 관련된 상징이 있었지? 사군자, 자연물의 사군자가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 그 사군자가 뭐가 있었냐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거기에 플러스 소나무 정도. 맞니? 거기에다가 인물로 따진다면 고사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가 있었어. 고사리 캐먹다 굶어 죽은 거. 이거 선생님 백숙으로 줄인다 그랬어? 이제로 줄인다고 했었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늘요 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치?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해볼게. 한국 서사문학은 소설이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야. 먼저 설화부터 시작을 해. 신화, 전설, 민담. 그치? 그리고 가전이라고 해가지고 소설로 나아가기 전에 사물을 의인화한 게 있었고, 그치? 그리고 소설로 나아가게 된 거야. 고전소설이고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됐겠지? 됐어? 우리는 고전소설 중에서도 뭐를 봤어? 판소리계 소설을 볼 거란 말이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뭐 있었지? 언어의 이중성, 주제의 양면성, 그 다음 골개미, 풍자와 해야, 언어유의, 그치? 그 다음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 율문체라는 거, 구어체 현재형의 어휘들, 그 다음 장면의 극대화. 이거 외에도 뭐 일반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그치? 뭐 우연적인 특성이라든지 3인칭 전주역작가 시점을 사용한다든지 뻔한 상투적인 고사나, 그치? 한문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춘향전까지 오기까지 원래 근원설화가 있을 거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판소리가 생겼을 거고, 춘향전이라는 판소리계 소설이 드러났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춘향전은요 구비 문학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 입에서 입으로. 그치? 그래서 구비 전승됐던 근원설화가 있는 거야. 그 5개가 먼저, 그치? 먼저 둘의 로맨스야. 염정. 그치? 그리고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해. 관탈, 민녀. 근데 춘향이 지조절개 지키지? 열녀. 그치? 암행어사로 이몽룡이 등장하지? 암행어사 설화. 결국 춘향의 원통함을 풀게 되지. 신원설화 이렇게 있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옆에까지만 하고 끊을게. 어쩌겠어. 시험범인데. 그치? 응. 자, 춘향전 볼게요. 고전소설이고요. 우리 가보개역 이전의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했지? 현웅아, 예.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금오신화였어. 2학년 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고전소설이고, 너무 중요한 거.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 그치? 그리고 애정소설을 같은 말로 염정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성격 해학적이야. 근데 해학뿐만 아니라 풍자도 있으니까 뭔가 비판하는 대상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염정적이다. 염정은 뭐야? 하트.
그치? 사랑이라는 거. 제재, 춘향의 정절. 이 정절이라는 건 유교적 가치관으로 지조절개 일편단심과 관련된 거. 자연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인물은 백이와 숙제 정도. 오케이.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 우리 고전 소설이요 전기적인 얘기가 많다 그랬잖아. 비현실적인 얘기. 그래서 배경이 중국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냐면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춘향전은 조선 후기, 조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네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치? 그럼 이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거고요. 주제 봐봐.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거 무슨 주제? 표면적 주제. 그치? 그 다음 요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신분적 갈등을 통한 인간 해방. 이거 무슨 주제? 이면적 주제. 주제의 양면성이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 이 탐관오리라는 건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지. 맞니? 그럼 우리 요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의롭지 않은 이니까 불의한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많이 연계되는 다른 시에 이런 탐관오리의 횡포를 드러내는 시들도 나오거든. 그치? 우리 이거 수업하면서 볼게요. 그치? 저항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저항을 다른 말로 항거라고도 하죠. 그치? 그리고 신분적 갈등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그치? 요런 거 볼 수 있고요. 특징을 보면요.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개입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서술자의 개입. 이게 가장 큰, 그치? 건데 거기에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낸 편집자적 논평 드러난다고 했었고,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의 혼합이 됐다. 율문체. 비속어와 일상어, 한자어 등의 다양한 계층의 어휘가 사용됐다. 언어의 이중성. 그치? 그 다음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풍자가 드러났다는 거지. 우리 해악과 풍자는 뭐라 그랬어? 골개미 라고 했고, 그치? 그 다음 4번 관습적인 표현, 상투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돼요. 그 지조절개 드러내는 부분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막 자연물 같은 걸로 드러내기도 하거든? 그치?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 드러났고, 언어 유희에 따른 해학적 표현 드러났고, 오케이? 우리 이미 외운 판소리계 소설과 연관이 되는 거, 그 특징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요것만 한번 해볼게. 잡아봐. 신분적 갈등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은 또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인간 평등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을 볼게요. 우리 소설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발단에서는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 전개선 갈등이 고조되고요. 위기에서 심화, 최고조가 절정, 마지막이 뭐? 결말.
됐니? 자, 발단. 퇴기. 그러니까 월매라는 엄마가 있는데 퇴임한 기생이야. 그치? 은퇴한 기생이야. 그럼 엄마가 기생이었어. 춘향이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에 빠져요. 그럼 어때? 지금 신분적 차이가 드러나네. 둘의 신분 차이가 드러나네요. 남원 부사는요, 그냥 사또라고 생각해도 돼. 남원의 우두머리로 이몽룡의 아버지가 부임이 돼가지고 이몽룡이 따라온 거야. 그치? 거기서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띠로리 반해가지고 둘이 이제 100년 가약을 맺게 돼. 근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한양에서 임금 곁에 있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돼가지고, 그럼 외부적 요인이네. 이별의 원인이 이 외부적 요인 때문에 둘이 뭐 하게 돼? 이별하게 돼.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새로 봐봐. 남원의 부사, 남원의 원래 사또가 이몽룡 아빠였어. 근데 이몽룡 아빠가 승진해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이몽룡 아빠의 자리에, 그 남원 부사 자리에 누가 온 거야? 변학도가 오게 된 거지. 변사또가 오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뭐해? 거절해. 열려잖아. 그치? 춘향이가 옥에 갇히게 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탐관오리가 민중을 핍박하는 거지. 언니? 핍박 당하고 싶어? 절정 볼게. 이몽룡이 자 우리는 여기 절정과 결말 부분이 주가 될 거예요. 교과서에. 그치?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암행어사로 출두해가지고 탐관오리인 변사또를 숙청하고요. 마지막 이몽룡과 재회한 춘향이 이몽룡과의 뭐? 백년해로 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말. 고전 소설의 주제가 주로 사필귀정, 인과응보, 그치? 권선징악이었잖아. 정의는 승리한다. 그럼 대부분의 결말도 뭐겠어? 해피엔딩이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아래 볼게요. 봐봐. 이 작품은 봉건이라는 게 뭐냐면 근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전근대야. 그러니까 발전되기 이전, 근대로 나아가기 전 그 봉건 사회에서 신분을 초월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판소리계 소설이야. 기록문학이 아니에요. 창작이 기록으로 창작되지 않았어요. 버전도 되게 많아. 이본이 되게 많아. 그치?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한국 문학의 대표작이고요. 그치? 끊고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